대체 뭔 난리야? 아가씨, 경운기 운전할 줄은 아나? 어디서 경운기를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거야? 늘 가난하더니 병원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저러나 보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날 한겨울의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시골 처녀 민지는 낡은 이불을 끌어안고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죠. 밖에는 쌓인 눈 위로 얇은 서리가 반짝이며 길을 따라 하얗게 깔려 있었어요. 민지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이웃집 경운기를 몰래 빌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웃은 평소 민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밤새 고민했지만 병든 부모님을 생각하면 뭔가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목장갑을 낀 손으로 경운기 시동을 켜고 민지는 서툰 손놀림으로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어요. 헛바퀴가 돌듯 위태롭게 경운기가 움직이자 민지는 긴장한 채 앞길을 주시했어요. 경운기는 오래되어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꾸준히 달려나갔어요. 민지는 도중에 멈추지 않으려 애쓰며 그저 상황에 맞춰 기어를 바꾸었어요. 논과 밭 사이를 지나며 본 새벽 풍경은 몹시 을씨년스러웠죠. 절벽처럼 어두운 하늘 아래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자 민지의 머리카락도 제멋대로 흩날렸어요. 곧 마을 입구에 도착할 즈음 먼발치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마을에도 이런 고급 외제차가 들어올 수 있나 의아했어요.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를 피하겠다고 핸들을 틀던 순간 브레이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운기가 어긋난 방향으로 휘청이더니 이내 승용차의 앞범퍼 쪽으로 쾅 하고 부딪혔죠. 대체 뭔 난리야? 외제차가 급하게 멈춰서자 차 안에서 한승우 할아버지가 황급히 내려왔어요. 눈 덮인 길 위에 선 할아버지는 화가 아주 많이 난 듯 얼굴이 새빨개 보였어요. 그는 차를 살피더니 사고 충격으로 구겨진 범퍼를 보고 불쾌한 기색이 가득했죠. 민지는 경운기 위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당황스럽게 떨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이 몇몇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셈이냐? 이런 목소리가 마을 구석구석에서 들렸어요. 한승호 할아버지는 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씩씩거리면서 이리저리 부서진 부분을 살폈어요. 아가씨, 경운기 운전할 줄은 아나? 할아버지는 차갑게 묻고는 걱정 어린 표정과 분노가 교차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경운기에서 내려왔어요. 매서운 바람에 뺨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식은 건 주눅든 심장이었죠. 곧 마을 어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 민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어요. 어디서 경운기를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거야? 늘 가난하더니 병원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저러나 보네. 민지는 아직 어안이 벙벙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 경운기 앞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고 실눈을 뜬 채 눈물이 맺혔죠. 심장이 콩닥거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려 퍼졌지만 입술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어요. 마침내 외제차 앞부분을 살피던 승호 할아버지가 민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거야 원 무슨 처리를 해야 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그 모습이 겁났어요. 돈은 있나? 몰라. 그때 주변 시선과 압박이 극에 달하자 민지 입에서 작은 울음소리와 함께 한마디가 터져나왔어요. 돈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 말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까지 순간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휘파람이라도 불듯 당황스러운 기색을 했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서러움이 할아버지의 귀를 사정없이 파고든 듯 했죠. 그랬어요. 민지는 병든 부모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고 현장은 여전히 쌓인 눈 위에 차가운 공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지의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묵직하게 때렸어요. 사고가 난 다음 날 승호 할아버지는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넓은 창문 옆에서 스탠드를 켠 채 서류를 넘겨보았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아무리 재력을 자랑해도 어제 현장에서 떨던 민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답답했어요. 특히 돈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그 말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와 겹쳐진 기분이 들어 한숨만 계속 새어나왔어요. 곁에 있던 비서는 그 이유를 알 리 없어 조용히 서류를 제자리에 정리하며 곁눈질만 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하지 않으니 잠조차 편히 들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밤늦도록 서재를 서성였어요. 서랍 안에 소중히 간직해둔 옛 사진 몇 장을 꺼내어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꼭 닮은 눈매였죠. 옆에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딸 부부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20년 전 딸 부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 현장에서는 어린 손녀가 사라졌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썩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사업을 성공시켜도 손녀를 잃은 상실감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때마다 만약 손녀가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릴 때 문득 민지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한층 더 답답해졌어요. 한편 시골 마을에 남은 민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의료비가 턱없이 부족했죠. 사고로 경운기까지 망가뜨렸다고 이웃에게 몰아세움을 당하자 민지는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며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돈도 연줄도 없는 처지에 사고 변상 요구가 날아들자 민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등 뒤를 찌르는 것 같았죠. 아이고 경기나 제대로 몰지도 못하는 게. 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숙인 채 달아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분위기는 밝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묵묵히 병상에 누워 힘겹게 지내고 있었어요. 민지는 상한 마음을 숨기려 해도 부모님 앞에서는 늘 울컥해져서 방으로 들어가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밤이 되면 덜컹거리는 방문에 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이 한기가 맴돌았어요. 민지는 얇은 이불을 여럿 겹쳐 덮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견딜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스러워졌고 그저 막막함만 커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더 편했을까? 음울한 의문이 마음 어딘가를 후비듯 스쳐 지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울음을 삼키며 억지로 버텼어요. 그러나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며 민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던 승호 할아버지는 결국 결심을 굳혀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는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챈 듯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주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비서는 이미 사고가 난 마을과 민지의 집안 사정을 대략 파악한 뒤였어요. 며칠 동안 집중해서 자료를 모으자 점차 무언가 예감이 들 듯한 그림이 잡혀가기 시작했죠. 비서는 마을에서 민지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그 주변 사람들을 은밀히 조사했고 오래된 문서나 기록까지 뒤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비서는 두툼한 서류를 손에 들고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본 할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거기에는 민지의 출생 배경, 생년월일, 어린 시절에 겪은 사고에 대한 대강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고 당시 잃어버린 손녀의 정보와 민지의 기록이 놀랍도록 겹쳐졌죠. 설마 진짜? 할아버지는 목이 타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에 잡힌 몇 장의 문서와 옛날 신문 기사 스크랩들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그는 촉이 예민한 편이라 이 일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어요. 비서는 다른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자신의 친손녀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면서 가슴이 한없이 무거워졌어요.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고 자신이 모르던 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어요. 어쩌면 곧바로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오랜 세월을 허비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빛나는 불빛이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를 더 처량하게 만들었어요. 그저 상상 속에서만 살아있을 것 같던 손녀가 겨울바람에 떨며 가난한 생활을 견디고 있었다니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조용히 입을 뗐어요. 내가 직접 그 아이를 찾아가야겠군. 낮게 깔린 목소리 속에는 복잡하고도 간절한 심정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승호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과 기록들을 서류 가방에 챙긴 뒤 새벽 일찍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도중에 비서가 묻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 더 미루면 안 되겠어. 차창 밖으로는 희미한 여명이 퍼졌고 할아버지는 온갖 상념에 뒤엉킨 얼굴로 창문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한동안의 침묵 속에서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를 떠올리며 수없이 해왔던 후회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민지가 그 아이가 맞는 걸까? 맞다면 어떻게 사죄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자 할아버지의 눈이 새벽빛에 약간 젖어들었어요.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른 시각이라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대문 밖을 살폈어요. 그곳은 이전에 자신이 경운기에 부딪혔던 그 길과 가까운 곳이었죠. 마을 어귀에서 걸어가다 보니 작은 흙길 옆에 허름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작더미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기가 민지의 집인가?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에 손을 얹었어요. 민지야, 혹시 집에 있니? 낯선 기척을 느낀 검은 개가 낮게 으르렁거렸고 할아버지는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조금 뒤 낡은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민지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민지는 누군가 찾아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지 눈이 퀭하고 머리카락도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민지가 대충 인상을 찌푸리며 묻자 할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삼켰어요. 방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로 민지 부모님이 앓는 듯한 기척이 더 선명해졌어요. 전에 경운기 사고가 났을 때 만났던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알겠니? 할아버지는 차마 그 할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칭하기가 어색한지 살짝 말을 흐렸어요. 민지는 그제야 얼굴을 들고 할아버지를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눈썹이 움찔하더니
이내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무슨 용건이신데요? 그 말투에는 경계심과 함께 피곤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민지는 몸을 반쯤 문 뒤에 숨기면서 별로 손님을 반기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차분히 가다듬고 잠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고 부모님도 아픈 상황이라 실례가 아닐까 조심스러웠지만 더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당 한켠으로 할아버지를 이끌었어요. 집 안으로 들이는 건 부담스러웠는지 삐걱거리는 작은 나무 의자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준비해 온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본론을 꺼내자니 민지의 반응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기, 민지야, 사실은 너가 20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내 손녀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심장이 쿵쿵 뛰어 말이 계속 끊겼어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눈이 커졌다가 곧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민지는 애써 무덤덤히 대답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낡은 신문 스크랩과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웃고 있었고 옆에는 딸 부부로 보이는 젊은 부모가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지는 그 사진을 힐끔 보고 곧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할아버지는 민지가 당황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너 이름이 민지고 출생 시점도 맞고 과거 기록이 많이 일치해. 이 마을에 떠돌아온 시점이며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잘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을 살짝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가난과 멸시 속에서 평생 외롭게 지내온 자신이 사실 백만장자의 가족이라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분명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놀라움은 곧 서러움으로 바뀌었어요. 민지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꾹 눌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저한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아픈 표정을 지으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너한테 다 해주고 싶다. 병원비도 그렇고 너가 겪어온 어려움도 보상해주고 부모님 치료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 할아버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울컥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찾지 않으셨어요? 민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로 왜 지금까지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만약 제가 할아버지 손녀가 맞다면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신 건데요? 평생 가난하게 병든 부모님을 제가 혼자 돌봐야 했는데 왜요? 그 말에 할아버지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지는 그걸 보자마자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자신을 찾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설령 그 이유가 어찌됐든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세월은 뒤집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는 울컥 올라오는 서러움을 누르려 애써 차가운 말투로 뱉었어요. 진작에 알아보셨다면 제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만두세요. 지금 와서 찾아오면 뭐가 바뀌는데요. 할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민지에게는 더 큰 상처처럼 들렸습니다. 민지는 두 손을 움켜쥐고 혀끝을 꾹 물었어요. 얼마 전 사고 현장에서 돈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외쳤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그 고단함과 무력감이 눈앞에 있는 200만장자 할아버지와 가족이라는 사실에 뒤섞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폭발하려고 했어요. 저 정말 지쳤어요.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든데 할아버지 얘기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민지는 결국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꾹꾹 누르며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민지의 반응이 너무도 차가워서 쉽게 손을 뻗을 수 없었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흘끗 본 민지는 눈썹을 찡그리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시면 제 지난 세월이 보상되나요? 제 부모님 건강이 금방 좋아지나요? 말끝마다 울음이 배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다 도와주고 싶다 했지만 민지는 이미 늦었다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마당 한편에선 바람이 스치며 낡은 비닐하우스를 흔들었고 안에선 부모님 기침 소리가 끊기지 않았어요. 결국 민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말이 떨어지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가볍게 서류 가방을 쥐고 마지막 말을 건넸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 고인 얼굴로 등 돌린 채였죠. 할아버지는 마당을 나서며 대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만 닫혀 있었어요. 너무 늦었구나. 그 사실을 할아버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야 밝혀낸 진실이 민지에겐 더 큰 고통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거절당하니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농로를 벗어나는 동안 그는 창문으로 뿌연 하늘만 계속 바라봤어요. 그 속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민지가 흘린 눈물과 돈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외치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어떤 확신을 품고 찾아왔지만 민지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만 건드린 채 물러났어요. 민지 역시 이 놀라운 진실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잠시 뒤 집 안으로 들어온 민지는 방에서 기침하는 부모님을 보며 괜히 죄책감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라도 나를 찾았다고 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민지 머릿속은 그렇게 뒤엉켜버렸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찬바람이 덜컹거리는 방문 사이를 파고들었고 부모님 앓는 소리가 자꾸만 귓전을 때렸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가족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지금껏 뭘 하셨길래? 온갖 의문과 울분이 뒤섞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그리고 이미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죠. 민지는 눈을 질끈 감고 있자고 되뇌었지만 할아버지가 내민 낡은 사진 속 아이가 혹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시간 탓에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 역시 죄책감과 후회로 몸을 떨었고 민지는 한밤중 방 안에 홀로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어요. 이처럼 오랜 세월의 공백은 한 번의 만남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운명적인 진실은 행복한 상봉이 아닌 가슴 아픈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둘 사이의 감도는 슬픔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
혹은 여기서부터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백만장자의 손녀라는 소문이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짜고짜 찾아온 승우 할아버지를 눈으로 본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갔어요. 민지가 사실 부잣집 손녀라더라. 서울에서 엄청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각양각색의 말들이 돌면서 그간 민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의 태도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마을 이장 김만복은 평소 민지 집안을 낮잡아보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보조금 문제로 압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기겁했죠. 자신이 했던 행실들이 혹여 뒤탈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먼저 민지에게 접근해 화해하려 시도했어요. 어느 늦은 오후 마을 회관 앞에서 민지가 부모님의 약값을 줄이기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있을 때 김만복이 다가왔어요. 그는 민지를 보며 반갑게 웃는 척하면서 어색하게 목소리를 깔았어요. 민지야, 그동안 내가 조금 심하게 굴긴 했지. 미안하네. 사실 자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장이 보인 태도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민지 입장에서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무시와 구박만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며 다가온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장은 꿋꿋이 계속해서 넉살 좋은 표정을 지으며 기회를 노렸어요. 뭐, 앞으로 잘 부탁하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고. 그는 민지를 달래듯 뭔가 선심을 쓰려는 모양새였어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냉랭했어요. 이장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려고 했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슬픈 눈동자로 이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니요? 그 한마디에 이장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죽였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그간 쌓였던 서러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서려 있었어요. 이장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민지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작은 어깨에 짐처럼 얹혀진 가난과 편견이 사실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비로소 깨우친 것이죠. 마을 사람들 중에는 괜히 어쩌면 나도 민지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민지는 이제 외면당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느꼈죠. 민지는 서류를 챙겨 회관을 나서며 눈물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장은 민지의 뒷모습을 잡으려다 포기한 채 회관 앞에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침울했어요. 부모님은 어쩐 일인지 상태가 더 나빠진 듯 계속해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한층 거칠어졌고 어머니는 목에 손을 얹고 꿉꿉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어떻게든 병원을 옮겨 치료받게 하고 싶었지만 당장 입원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빠듯했어요. 그나마도 경운기 사고 변상 문제로 이웃에게 빚이 늘어난 상황이라 조금씩 모아둔 돈도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방에서 홀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백만장자 손녀라면서 정작 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하지 않으려 애써 이불을 당겨 덮고 부모님 곁을 지켰어요. 한편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승우 할아버지의 마음도 무거웠어요. 그는 비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마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가 아직도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직접 다가가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면서도 할아버지 가슴속에는 어떻게든 민지를 도와야 한다. 더 늦기 전에라는 생각이 불같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몰래 병원비를 대주거나 부모님을 서울로 옮길 방법을 찾으려 궁리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그 사실을 알면 또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어요. 그는 어렵게 보험과 의료기관 인맥을 알아보며 조심스럽게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그런 할아버지의 고민을 알 리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별다른 관심도 못 받고 오히려 단번에 태도를 바꾼 이장 때문에 더 상처만 커졌죠. 그녀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챙기고 먹을 음식을 마련하려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은 마을에 새롭게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추운 길을 걸어가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비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네요. 민지는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이장이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민지의 친가가 엄청난 재산을 숨겨둘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어요. 민지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헐뜯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뒤틀린 시선들 사이에서 민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마을은 겉으론 평화롭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소문과 잡담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민지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자신이 견딜 수 없었지만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외로웠어요. 흙탕물 튀는 길을 매일 걷고 장작을 패고 밖에서 냉기를 잔뜩 머금고 들어오면 부모님은 그저 미안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꼭 그렇게 돼야 해. 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민지 스스로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승호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손녀를 한 번에 품을 수 없다는 현실에 무너질 듯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직접 다가가면 민지는 또 격렬하게 거부할 게 뻔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주변을 조금씩 탐색하며 민지를 지원할 우회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일단 병원 시설과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서는 그런 제안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더 직접적이고 빠른 대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민지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심이 깊었죠. 결과적으로 할아버지와 민지 사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서로 다른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민지 집안의 과거 사고에 대해 승호 할아버지가 직접 조사하기 시작한 건 이즈음이었어요. 그저 딸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외에는 딱히 의심할 단서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오래된 기록과 증언을 하나둘 확인하면서 어떤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죠. 바로 딸 부부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경쟁업체 대표 최 씨의 계획적인 음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의심을 품고 비서에게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경찰 기록과 옛날 신문, 그리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뒤져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그게 사실이겠어라며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드러나는 단서들은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과거에 최 대표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위기에 몰렸다는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시점이 딸 부부의 사고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한두 번의 단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알 수 없는 의구심이 커졌어요. 거기다 지역 경찰서의 오래된 문서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에 관한 진술이 이상하게 뒤죽박죽이라는 점 등 자잘한 퍼즐 조각들이 연결되자 섬뜩한 그림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비서는 이렇다 할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은밀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합했어요. 당시 최 대표가 큰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승호 할아버지 딸 부부와 비슷한 분야에서 경쟁하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 최 대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이 종종 떠돌았다는 소문도 입수했죠. 예컨대 직원들의 급여 문제나 사업장이 갑자기 폐쇄된 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인부들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뒷말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때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 상황을 무마했다는 풍문이 제법 돌았어요. 그럼에도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무엇보다 최 대표가 부와 세력을 너무 단단히 갖추고 있어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승호 할아버지는 딸 부부가 떠난 뒤로 줄곧 죄책감과 슬픔을 짊어지고 살았고 이제야 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더욱 불타올랐어요. 누가 내 가족을 어떻게 해쳤는지 끝까지 파헤쳐보자. 그의 눈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어요. 오랜 시간 숨어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비록 딸 부부를 되살릴 순 없지만 그 억울함이라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고를 일으켰던 트럭 운전사가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진술을 바꿨다는 기록이 발견됐어요. 그 운전사는 사고 직후에는 내가 깜빡 졸았다며 전부 자신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어요. 당시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지만 강력한 로비와 영향력에 가로막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죠. 할아버지는 이를 확인하면서 딸 부부가 겪었을 억울함을 떠올려 견딜 수 없는 증오심이 치솟았어요. 이제야 딸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게 됐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들과 함께 오래된 증인들을 직접 찾았고 언론사에 연락해 이 사건을 재조명하려 애썼어요. 예전 같으면 이슈가 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최근에는 SNS와 인터넷 미디어가 활발해지면서 부와 권력 뒤에 감춰진 비극을 파헤치려는 기자와 방송인들도 하나둘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주변에서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초 최 대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이 가진 재력과 인맥으로 막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들이 뭘 어쩌겠어라며 비웃었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조사와 폭로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여론이 최 대표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오랜 기간 세력을 키워온 최 대표는 초반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연달아 터져나오고 과거에 침묵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최 대표가 여러 가지 비열한 수단으로 관련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여기엔 돈으로 진술을 매수하는 건 물론이고 협박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는 진술까지 포함됐어요.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까지는 숱한 갈등이 있었지만 승호 할아버지 쪽에서 나서서 변호인단과 언론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자 조금씩 용기를 내 그 시절 내가 직접 겪었다는 증언이 쏟아진 거예요. 결국 최 대표는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었고 방청석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승호 할아버지는 증인석에 올라
딸 부부가 생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손녀를 잃어버린 뒤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어요.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한없이 깊은 슬픔과 분노가 묻어나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죠.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껏 부자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토록 처절한 상실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딸 부부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 못한 후에까지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손녀에게는 더더욱 이런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방청석 한편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조작하려던 최 대표의 행각에 분노했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최 대표가 수많은 비열한 술책을 동원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왔어요. 멀쩡히 접수되어야 할 서류가 이상하게 사라진다거나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겁박이 가해졌다거나 뒤에서 거액의 돈이 오갔다는 등 종전에는 카더라 소문으로만 돌았던 이야기들이 공식 절차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최 대표 측근들이 우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며 돌아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처를 바라며 최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상세히 폭로했죠. 그 중에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되었던 트럭 운전사의 가족 진술도 포함됐는데 해당 가족이 협박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며 지내왔다고 울부짖을 때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민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한동안 충격에 휩싸였어요. 설마 그런 악의적인 음모가 숨어 있었다니요. 그동안 그녀가 믿어왔던 건 부모님의 죽음이 그저 불운한 사고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욕심과 탐욕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죠. 민지는 용기를 내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서 도중에 돌아설까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끝을 봐야 한다는 마음이 발걸음을 옮기게 했죠. 법정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의 등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최 대표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민지 마음속에는 더 일찍 밝혀지지 못했을까 하는 울분과 슬픔이 얽혀 있었어요. 곁에서 함께 서줬다면 좀 더 빨리 부모님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쓰리고 아픈 후회와 원망이 동시에 치밀었어요. 그럼에도 민지는 한편으로 할아버지의 노력을 지켜보며 그 진심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죠. 결국 법정은 최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어요. 사건을 은폐하려던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재판장이 중형 선고 이유를 낭독하는 동안 최 대표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나 반성이 아닌 허탈감만 보였어요. 법원 앞에서는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몰려 혼잡을 이뤘고 할아버지도 기자회견을 짧게 열었어요. 딸 부부가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졌을 거라 믿고 싶네요. 그 말은 할아버지가 흘린 눈물과 함께 전 국민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지도 법원 주변에 서서 그 말을 들으며 벅찬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가득했던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민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뒤 민지는 공허한 표정으로 거리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이제야 밝혀진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민지의 울부짖음에 주변 사람들도 괜히 마음이 아릿해졌어요. 그 울음은 너무도 처절하게 들려 승호 할아버지가 다가가 민지를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몸을 떨며 밀어냈어요.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자 민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결국 비서와 지인들이 달려와 둘을 둘러싸며 기자들을 차단했고 민지는 구석에 겨우 자리를 옮겨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맺힌 상실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져도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민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민지를 어찌 달래야 할지 몰랐어요. 정의를 세우고 딸 부부에게 조금은 안식을 주겠다는 목표는 이뤘지만 정작 손녀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 할아버지는 법원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를 서성였어요. 민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은 뒤에도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못했어요. 쓰나미처럼 밀려온 슬픔과 분노가 채 가라앉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조용히 각자의 길로 헤어졌어요. 민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갔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저택에서 멍한 상태로 옛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분명 정의를 되찾았는데 손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죠. 게다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민지가 얼마나 고된 삶을 견뎌왔는지 다시금 체감하니 죄책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민지의 과거를 알게 되자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함부로 비난하기 어려웠고 이장 김만복조차 괜히 미안해하며 민지 앞에서 쩔쩔맸어요. 민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민지는 여전히 혼자 버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지는 일상을 이어가려 발버둥쳤어요. 재판이 끝났다 한들 당장 생활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어요. 민지는 병원을 옮기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식료품과 약값을 마련해야 했고 남은 빚도 정리해야 했으며 가끔 사고 변상 문제로 여전히 이웃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할 현실적 무게는 여전히 컸어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겠느냐는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지만 민지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저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무조건 다 도와준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민지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뒤늦게 드러난 진실과 법정 투쟁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았지만 민지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슬픔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승호 할아버지 역시 손녀를 지켜보며 안타까움만 커져갔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한 죄책감과 원망, 그리고 미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갈등과 치유의 단계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민지는 이 커다란 슬픔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민지 부모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많이 고생하긴 하셨지만 그날은 특히 숨이 가쁘고 식사도 전혀 못하셨다고 해요. 민지는 마을 병원으로 급히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더 이상 연명 치료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갑작스러운 절망감에 민지는 혼이 빠진 듯 대기실 의자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몇 날 며칠을 고통 속에서 버티시다 민지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민지야, 너는 반드시 이 슬픔을 이겨내고 행복해져야 한다. 그 말이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민지는 이미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장례식까지 정신없이 치렀어요.
장례식에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민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이장조차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빈소 한쪽을 지켰어요. 꽃향기가 싸늘하게 감도는 조문실 안에서 민지는 아무 말도 없이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사람들은 곁눈질로 민지 표정을 살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더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승호 할아버지도 비서와 함께 찾아왔어요. 그는 괜히 민지에게 다가갔다가 혹시나 민지가 불편해할까 싶어 멀찍이 떨어져 빈소를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부모님 영정 사진을 보자 딸 부부의 얼굴이 겹쳐 보여 울컥했어요. 하지만 끝내 민지에게 말을 건네지 못한 채 밤이 깊어지기 전에 자리를 떴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민지는 몇 날 며칠을 방 안에서 지내며 의욕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새 재판으로 인해 폭풍처럼 흘러간 시간 속에서 부모님도 잃었고 마음도 갈갈이 찢겼죠. 하지만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리를 맴돌았어요. 너는 반드시 이 슬픔을 이겨내고 행복해져야 한다. 그 말이 민지를 붙잡았어요. 부모님이 떠난 방은 여전히 한기가 감돌았고 마치 그 공간만 시간이 멈춘 듯 적막했어요. 민지는 망연자실하게 창밖을 보며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신과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떠나기로 마음먹고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박스를 꺼냈어요. 옷가지와 잡동사니를 하나씩 정리하고 서류들과 낡은 사진첩들도 챙겼어요. 그런데 꼭 출발하려고 할 즈음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방에 들어섰어요. 거기엔 몇 해 전 민지가 부모님을 위해 만들어드렸던 작은 옹기 그릇과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과거 민지가 언젠가 꼭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쓴 낡은 쪽지였어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민지는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유언과 어릴 적 소망이 겹쳐 보이며 이 마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이 바라던 행복, 여기서부터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길로 떠나려 했던 걸 접고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바로 이때부터 민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마을은 재판 이후 술렁거리다 잠잠해졌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괜히 미안함과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섞여 있었어요. 민지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마을에 남아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지는 버려진 경작지를 눈여겨봤어요. 하필 부모님 병간호와 여러 사정으로 땅을 돌볼 사람이 없어 황폐해진 곳이 많았죠. 민지는 이 땅을 다시 살려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처음엔 주위에서 그건 힘들 텐데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지는 협동조합을 구성해보자고 열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농업기술센터 지원 정보나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을 알려줬어요. 이장을 포함한 몇몇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였어요. 과거 민지를 무시하던 이들도 그녀가 보이는 진심과 실행력에 조금씩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승호 할아버지는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몰래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직접 마을에 가서 자금을 내놓으면 민지가 또 거부할까봐 여러 경로로 우회 지원을 시도했어요. 비서는 농업기술 전문가를 연결하고 농작물 가공 설비를 설치할 회사와 접촉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이거 대체 누가 후원하는 거야? 라고 의아해했지만 대충 감을 잡고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민지 또한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의아했지만 부모님을 잃은 뒤에는 이 정도 도움은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나중에라도 누군가 돕는 손길이 있었다면 내가 그 고마움을 갚으면 되지.
민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과 논을 살폈어요. 결국 여러 달의 준비 끝에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 농촌협동조합이 탄생했어요. 이름은 우리마을 농촌협동조합으로 정해졌고 작은 잔치를 열어 간판을 걸었어요. 잃어버렸던 농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작물을 시도하며 초보적인 가공시설도 마련해가면서 마을 전체에 희망의 기운이 돌았어요. 민지는 이 협동조합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게 됐고 사람들의 업무 분담과 유통망 연결 등을 조율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민지의 굳은 다짐 덕분에 점점 자리가 잡혀갔어요. 주민들은 물론 가끔 외부 손님들도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쌀을 맛볼 수 있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죠. 주말이면 도시에서 관광을 겸해 방문하는 가족도 생겼고 협동조합은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했어요. 민지는 매일이 바빴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길이 옳다고 믿었어요. 동시에 부모님이 남긴 유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어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독려했어요. 그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 주민들도 민지가 이렇게 당당한 아이였나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승호 할아버지는 뒤늦게라도 민지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직접 마을을 찾아가 조용히 돌아보며 경작지와 협동조합 사무실이 변해가는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멀리서 민지가 주민들과 회의하는 걸 보며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자신이 직접 다가가도 민지가 너무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워 다시 발길을 돌려 차에 올랐어요. 비서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이제 좀 용기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작게 말씀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망설였어요. 아직은 아니네. 민지가 더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 말은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민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마음 한구석에 묻은 채 민지는 마을을 일으키겠다는 새 목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협동조합 사업이 날로 번창하면서 마을 경제도 서서히 좋아졌어요. 이장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네라며 얼떨떨해했고 주민들은 서로 협력하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작은 가공 공장도 추진 중이고 농산물을 전국에 직거래로 유통하는 루트도 확보되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마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잃은 민지가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과정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민지가 이끄는 우리마을 농촌협동조합은 지방 소도시에서 손꼽히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어요.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직거래 시스템도 안정화됐고 체험 프로그램과 농산물 가공 상품도 인기를 얻었죠. 마을에는 여행객이 많아져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졌어요. 민지는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더욱 바쁘게 움직였고 곳곳에서 어느 시골 처녀가 이뤄낸 기적이라고 주목받았습니다. 마침내 민지는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 관련 시상식에 초대받았어요. 그 시상식은 농촌 혁신에 두드러진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자리였죠. 민지는 평범한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성과와 꿋꿋한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마이크를 잡은 민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 진짜 가족과 마을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내에 다시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한 번쯤 감정이 북받치는 듯 멈칫했지만 꿋꿋이 말을 이었어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제는 울지 않고 웃으려 애썼어요. 무대를 내려온 민지는 조명 아래를 서성이다가 객석 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승우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진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고 손뼉을 작게 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망설이다가 조용히 걸어가서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주변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졌지만 민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가가 붉어졌고 아무 말 없이 민지를 꼭 안았어요. 오랜 시간 엇갈렸던 감정과 후회가 그 포옹에 담겨 뭉클하게 전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숙연하게 이 장면을 바라봤어요. 사실 민지와 할아버지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조금씩 알려진 터라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 더 큰 감동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이제 더는 예전처럼 원망만 하는 마음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손녀와 할아버지, 늦게나마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죠.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지만 이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시상식이 끝난 뒤 민지와 할아버지는 행사장 근처 찻집에 함께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민지를 지켜보며 정말 많이 자랐다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지는 지난날의 울분과 서러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굳이 토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아버지도 충분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었고 이제야 진심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민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협동조합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에는 수도권 유통망도 뚫렸고 마을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마을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물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새벽에 가까워질 무렵 둘은 조용히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지만 민지는 더 이상 이곳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이 도시의 불을 더 쌓는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마을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마을을 직접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민지가 웃으며 말하자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직접 보고 싶었단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비서와 함께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할아버지를 본 주민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 인사했고 민지는 협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그를 맞았어요. 마을 입구에는 작은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민지 수상 축하해. 할아버님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였죠.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순간 울컥했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는 밝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안내해주며 여기저기 새로 정비된 시설들을 소개했어요. 이장은 어색하게 말하며 반겼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직접 오시니까 마을이 한층 빛이 납니다요. 협동조합 사무실 안에는 수확된 농작물이 가득 쌓여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이곳에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포장하는지 또 어떤 경로로 출하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너가 다 이룬 거니? 민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한 건 아니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빛만으로 이제라도
내가 내 곁에 있어주겠다라는 마음을 전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주민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시상식에서 돌아온 민지를 축하하고 할아버지에게도 감사 인사를 건네는 자리였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음식과 술이 차려졌으며 사람들은 노을이 질 무렵까지 왁자지껄하게 떠들었습니다. 민지는 파티 한편에 앉아 할아버지와 나란히 마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시작했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아끼다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랜 상처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민지는 과거를 이겨낼 힘을 갖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뒤늦게나마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할 기회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노을 진 마당에서 작은 컵을 부딪히며 서로에게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며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으로 묵묵히 축복해 줄 뿐이었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얽히고 설켰던 갈등과 후회는 서서히 해소되고 민지와 할아버지는 비로소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민지는 협동조합을 더 키워나갈 것이고 할아버지는 손녀 곁에서 조용히 힘을 보태주려 할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아픔은 컸지만 그 유언대로 민지는 자신만의 행복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미래를 만든다는 걸 민지는 마을 전역에서 직접 증명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농지의 지평선 너머 해가 스르르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내일로 넘어가는 징표 같았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내일은 더 바쁠 거예요. 곧 공장 건설이 마무리되거든요. 사람들은 환하게 대답하며 파티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그 목소리와 표정엔 오래된 슬픔을 이겨낸 사람들 특유의 단단함과 기쁨이 배어 있었어요. 마을 어느 곳에서든 이제 민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준 고마운 대표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지는 몸이 조금 고되더라도 마음만은 더없이 평온해졌어요. 오랜 상실감과 후회가 사그라든 자리에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협동 정신이 자리 잡았어요. 승우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늦었지만 진심 어린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야 할아버지도 편안하구나. 민지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화해와 마을의 번영은 더 큰 미래를 향해 가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들이 손을 맞잡고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이름을 딴 농산물 브랜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협동조합은 한층 발전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와 민지는 희망을 상징하는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그런 온기와 연대감이 쌓여 이 시골 마을은 더없이 반짝이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그토록 바랐던 행복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비록 그 길 위에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죠. 그것이 부모님이 남긴 유언의 진정한 의미였고 민지가 지켜내고 싶은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우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뒤늦게나마 새로 싹을 틔우는 중이었어요. 시간은 어쩌면 모든 걸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렇게 길고 긴 터널을 벗어난 두 사람은 한편에서 웃음소리 넘치는 마을 잔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 민지는 하늘의 별을 잠시 올려다보았어요. 흩뿌려진 별빛이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눈물을 참는 대신 속삭였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 잘 해내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민지는 돌아서 환히 켜진 마을의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것이 민지와 할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마을 주민 모두의 따뜻한 동행이었습니다.